좋은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윤경 교수님. 예, 방금 아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안정호 교수입니다. 제 사실 전공 분야는 컴퓨터 시스템, 그 중에서도 컴퓨터 구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 잘 해주신 것과 같이 크게 보아서 제가 전자공학 혹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받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익명화하기 위해서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컴퍼니라는 이상한 MNO라는 이름을 썼는데 SK텔레콤과 인연이 닿아 있지만 사실 전 이 무선 네트워크 분야는 한 20년 정도 전에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배운 것이 마지막이고요. 제 현재 연구 분야도 사실 무선 네트워크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으니까 양해 미리 부탁드립니다. 한 25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 발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많이 어긋나지 않게 특히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20년 현재를 보면 이 5G라고 하는 표현이 언론이나 광고를 통해서 정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들 광고를 너무 많이 보니까 다들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5G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 한 3, 4분 있다가 말씀드릴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중력 가속도, 영어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Gravitational Acceleration 혹은 Gravitational Constant 같이 이런 표현을 쓸 때의 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배우고 계신 지구 표면의 중력 가속도가 9.8 m per square second인 점은 고교 물리 시간에 지금 다루고 있죠. 아니면은 소위 밀덕인가요 하는 항공이나 아니면 밀리터리 분야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 한국항공우주원에서 이 페이스북 글을 보면 약간 아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도 5G라는 표현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중력 가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고도로 훈련된 파일럿은 10G, 일반인은 5G, 중력의 5배죠. 안 박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46.2G의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이겨낸 이가 있으니 미국의 존 폴 스텝 박사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중력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무선 이동 통신에 가까운 약자가 5G 와이파이를 둘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통 무선 공유기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을 할 때 전통적으로는 2.4G GHz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 5GHz 주파수 대역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찾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카페를 가시던지 아니면 학교나 근방에서 이 이름 중에서 5G로 끝나는 것들이 보통 이 5GHz라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5GHz 주파수 대역을 통해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 영어로 frequency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가 1초 동안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를 뜻합니다. 단위로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빛을 포함하는 전자기파는 진공 상태에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기가헤르츠에서의 G는 접두어로고요. 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9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기가헤르츠라고 하면은 1초에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에서 1초에 10억 번 반복되며 한 번 반복될 때 보통 주기라고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30cm를 이동합니다. 물론 진공이 아니면 조금 더 느려집니다. 한 번 반복될 때 이동하는 거리를 파장, 영어로 wavelength라고 보통 합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1초에 더 많이 반복되고요. 한 주기에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참고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의 컴퓨터 또한 전기 실온으로 동작하고요. 이들의 머리, 보통 헤드, 아니면 센트럴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 영어로 CPU라고 하고요. 요즘 멀티코어에서의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호, 영어로 클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클락에 동기화되어서 동작합니다. 따라서 클락 또한 단위로는 헤르츠를 사용하고요. 클락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보통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현재 컴퓨터의 동작 속도 또한 수 기가헤르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은 보통 뭐 3기가, 5기가까지 동작하는 좀 빠른 컴퓨터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이 전자기파는 주파수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Electromagnetic Spectrum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이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의 값이 작을수록, 주파수의 값이 작다는 건 이 그림에서 왼쪽에 해당합니다. 그 역수인 파장, 웨이브랭스는 길어지게 됩니다. 장파라고 하면 웨이브랭스가 길다, 단파는 웨이브랭스가 짧다, 초단파는 더 짧아진다 와 같은 그런 표현에서 이 파장이 상대적인 길이를 뜻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파수의 값이 커지고 파장이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요즘 거의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AM 혹은 FM 라디오의 경우에서는 킬로헤르츠 혹은 메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합니다. KBS 제1FM은 93.1MHz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좀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뭐 KBS EFM 하면 91.9MHz라고 아나운서 분들이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파수가 점차 높아지면서 TV 송신에도 무선 주파가 사용되고요. 기가헤르츠 대역은 보통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무선 이동 통신 그보다 높아지면 보통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는 대역, 그것을 영어로는 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더 에너지가 세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이제 적외선은 못 보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뭐 그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서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경우에서는 인체에 노출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장표로 보면은 아마 아이오나이징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 강연의 주제인 5G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무선 이동통신 줄여서 그 이동통신 분야에서 5G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중력 가속도의 그 그래비테이셔널 어쩌고 저쩌고 혹은 뭐 그것의 5배 혹은 뭐 5GHz 주파수 대역이 아니라 5세대, 5th generation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이미 이동통신 분야에 4개의 세대가 있었다. 5세대라는 뜻은 그런 것이겠죠. 이동통신의 주기는 약 10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1980년대 1세대 이동통신 왼쪽에 있는 아날로그 텔레커뮤니케이션 나와 있는 일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매우 비싼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1990년대에 일반 국민들이 소위 2세대 이동통신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경우 지금과 달리 대부분 음성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도 아닌 숫자를 주고받았을 때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분들 태어나기 전이고요. 제가 이제 한 대학교쯤 삐삐라고 불리우던 그 숫자만 받을 수 있었던 무선 호출기, 그리고 좀 되게 웃겼던 이동통신인데 움직이면은 전화가 끊기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었던 CT폰이 있었던 시대가 2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화상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좀 높은 자료 전송 속도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로밍 기능을 통해서 휴대폰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시작되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LTE라고 하는 것이 4세대 이동통신입니다. 그때 즈음해서 이제 아이폰을 위시한 스마트폰들이 폭발적으로 보급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무선통신이 유선통신을 대체하여 주류로 올라서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의 구조,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수업 제가 2009년부터 강의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2009년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선을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제5세대 이동통신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4세대 이동통신 4G 혹은 LTE라고 일반인들은 이야기하시도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한 5가지 애스펙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latency, data traffic, peak data rate, available spectrum, connection density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4G와 5G, LTE와 5G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4세대와 비교해서 5세대는 레이턴시를 10분의 1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하면 한글로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의를 찾아보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유는 별로 아니지만 만약에 뭐 유명 가수 뭐 BTS가 된다든지 뭐 그런 콘서트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예매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휴대폰으로 예매 버튼을 누르고 그 요청이 예매 서버에 도착하여 처리된 이후에 그 결과가 다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것을 지연 시간 혹은 레이턴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약간 더 디테일로 가보면요, 이동통신에서 얘기하는 레이턴시는 제가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콘서트 예매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콘서트 예매의 경우에 휴대폰이 일단 1번입니다. 여러분의 화면 터치를 처리하기 위해 예매 요청을 네트워크 패킷의 형태로 생성해서 무선 네트워크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무선 네트워크가 유선망 혹은 무선망을 통해 예매 서버에 이 패킷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서버의 경우 여러분의 요청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동접이라고 하죠. 많이 접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예매 요청을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요청이 순서가 돼서 처리가 되면 이제 그 4번이 끝나고 그 결과를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돌려주기 위해 패킷을 생성하고 네트워크로 보냅니다. 그러면 요청을 보낼 때와 반대의 경로로 유선망을 거치고 무선망을 거쳐서 그 패킷이 여러분의 휴대폰에 도착을 하고요. 휴대폰에 있는 중앙 처리 장치가 이를 처리하면 여러분의 예매 요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의 경로에서 2번과 6번 정도가 무선의 레이턴시, 그 레이턴시를 지금은 10ms에서 1ms로 줄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예매 요청에서 그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휴대폰의 성능, 유무선망의 성능, 그리고 예매 서버의 성능,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게 되고요. 5G의 경우에서는 4G보다 무선망 레이턴시의 일부를 10배 향상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건 이제 게임인데 보통 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렉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LAG였더라고요. 휴대폰에서 게임기기, 유무선망 그리고 서버의 성능이 좀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더라도 렉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단지 무선망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의 휴대폰이 잘못될 수도 있고 게임 서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서버가 터져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가 있다라고 뭐 잘 모를 때는 다들 5G 문제야라고 하시는데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잘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최적화해서 10ms가 아니라 1ms를 달성하는 것이 5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가지고요.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요. 레이턴시라고 하는 것의 절대적인 크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빛, 전자기파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공 상태고 공기에선 조금 더 느리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G, LTE의 기지국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리즈너블 퍼포먼스, 별 문제 없이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커버리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15km 거리를 왕복한다면 왕복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자가 30km, 그런데 분모는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라고 했으니까 잘 나누어 보면은 0.1ms 정도 걸립니다. 그건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4G에서 LTE에서 10ms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죠.
큰 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전자기파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이동통신 전체의 지연 시간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소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규약을 따르고 여러 바이트의 정보를 패킷으로 포장해서 전송하며 물리적으로 전송할 때 뭐 좀 잘못 전송되면 다시 보내야 되고 이런 오류들의 검출 및 재전송 등에 소요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적화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단위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단위가 4가 10의 4승은 만, 8승은 억, 12승은 조, 16승은 경, 20승은 해에 해당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사용하는 게 이제 3단위로 이제 증가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5승을 fem토, 12승은 피코, 9승은 나노, 6승은 마이크로, 3승은 마이너스 3승은 밀리. 이제 더 커져서 플러스 10의 3승은 킬로, 6승은 메가, 9승은 기가, 12승은 테라, 15승은 페타, 18승은 엑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들을 보면 이제 기가는 워낙 기가헤르츠도 있고 기가바이트도 있으니까 크게 뭐 다들 익숙하시고요.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사면 대부분 이제 테라바이트급이니까 아니면 게임도 있죠, 테라라고. 네, 테라도 익숙한 표현이고요. 이제 페타도 좀 사람들이 듣고 이제 엑사의 시대가 곧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초를 약간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에서 대표적인 단위는 바이트. 1바이트는 8비트에 해당하고요. 비트는 바이너리 디짓의 약자, 이진수로 표현되는 이제 0 혹은 1의 값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엑사바이트는 굉장히 큰 데이터이고요. 하나의 휴대폰으로 엑사바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요. 한 달 동안 인류가 사용하는 전체의 데이터 이동량이 7엑사바이트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peak data rate입니다. 아까 데이터 트래픽은 전 인류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peak data rate는 한 명이 1초에 주고받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peak data rate입니다. LTE 혹은 4G의 경우에서는 1기가비트 per second인데 5G는 20기가비트 per second를 지원합니다. 사실 1기가비트, 1초에 1기가비트 보내는 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20기가비트가 무엇이냐? 4K UHD라고 얘기하는 가로가 3840, 세로가 1920인 상당히 괜찮은 레졸루션의 UHD라고 하는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 하이 데피니션이죠. 네. 방송 서비스가 공중파로 송출될 때 한 1초에 25메가비트 정도의 데이터량을 요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5G로 최대로는 800개의 UHD 방송을 동시에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800개를. 그런 일은 없겠죠.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800개의 방송을 동시에 보지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냐? 매우 고화질의 영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수초, several second 이내에 받고 다른 사람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공유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파수 전파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electromagnetic spectrum을 살펴보시면 이동통신은 기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5G 또한 현재 상용화된 서비스는 3기가헤르츠 근처의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 조금 더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갈게요. 그렇다면 제가 기가헤르츠라고 했죠. 기가헤르츠 전자기파를 사용하니까 LTE 혹은 4G 이동통신의 데이터 레이트는 뭐 1기가비트 per second일까요? 기가헤르츠니까 기가비트 per second 1초에 1기가? 그건 아닙니다. 이동통신의 이 전송폭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파수가 아니라 주파수의 대역폭, 영어로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이 대역폭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4G 같은 경우에서는
이동통신사별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표에서 공유드리고 있는 건 정부 자료고요. 이동통신 사업자 주파수 할당 현황 하면은 이제 각각의 대역폭이 소위 얘기하는 이동통신 3사들이 잘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요즘은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고 사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게 이제 대역마다 대역폭 또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1GHz에서 1.83GHz까지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왼쪽에 대역이 보입니다. 20MHz의 대역폭을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1초에 약 2천만 개 20메가의 값을 뭔가의 숫자, 뭔가라고 치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를 하면요, 이거예요. 빨간색, 붉은색의 빛은 전자기파로 보면 400THz입니다. 그렇다고 그 빛이 400TBps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밝게 전달하면 1이고 아니면 전달을 안 하면 0이라는 값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런 것을 정의한 다음에요. 1초의 빛의 밝기를 빛을 밝게 했다 어둡게 했다를 한 100만 번 정도 조절한다. 100만 번이면 1메가. 그래서 1메가bps의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역폭이 20MHz라고 밴드위스가라고 하면 1초에 2천만 개의 값만을 보낼 수 있는 건데 이게 1GBps랑 차이가 크죠. LTE에. 5G는 20GBps라고 하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죠. 그래서 이 4G, 5G 등 현대 무선 이동통신 규약에서는 이 값의 크기 혹은 위상,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라고 하고요. 그 값들을 변화시켜서 값의 종류를 64개 보낼 수도 있고 256개, 그러니까 아주 크게, 조금 덜 크게 단위를 마구 나눠 잘게 쪼개가지고 많은 정보를 보내면 거기에서 숫자를 추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64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신호를, 크기 혹은 각도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면 로그를 취하면은 이제 6비트의 신호가 갈 수 있는 거고요. 6비트는 64개의 서로 다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단위를 256개로 나누면 8비트, 1024개로 나누면 10비트의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보내고 보내지 않고가 있었는데 그걸 훨씬 세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GBps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LTE-A라고 한때 광고했던 것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Carrier Aggreg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안테나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테나를 동시에 써가지고 각각의 안테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을 쏘는데 똑같은 노란색 빛이지만 빛을 4가지의 광선으로 동시에 쏘고 어디는 이제 값이 있고 값이 없고 하면은 동시에 4개의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는 이제 마이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라고 해서 안테나가 여기서 4개, 8개, 16개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피크 데이터 레이트를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G 5세대에서는 더 높은 피크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3.5GHz 대역 그리고 28GHz 대역을 방송이 아니죠. 통신 3사죠. 통신 3사에서 그 경매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3.5GHz 대역 지금 상용화돼서 여러분들의 일부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통신사마다 80MHz나 100MHz 정도의 대역을 쓰고 있고요. 28GHz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는 800MHz 대역을 쓰기 때문에 10배 넓죠. 8배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28GHz 대역이 3.5GHz 대역보다 훨씬 대역폭이 넓으니까 그거 무조건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전자기파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자기파의 직진성이 좋아지고 대량의 정보 전송이 용이하지만
거리에 따른 신호의 감쇄가 심해서요. 더욱더 조밀하게 기지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전파는 장애물을 만나면 디플렉션이라고 해서 회절 현상이 있는데요. 이러한 회절이 발생해서 해당 장애물을 돌아 그 뒤까지 전파가 도달하게 되는데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장파라고 하죠. 뭐 AM, FM 생각해 봤을 때 회절 각도가 커서 도심 구석구석까지 빌딩이 있더라도 전파가 잘 전송되게 됩니다. 빛,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주파수로 보면 400테라헤르츠 엄청 높은 주파수라고 했고요. 그때는 거의 직진성이 있어서 잘 휘지 않아요. 회절성이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제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동통신 초기에 스피드 011 여기서 연배 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시는 그 표현을 보시면 초기에 이제 SK텔레콤 아니면 신세계이동통신 017 다 추억의 이름들이죠. 800MHz 대역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때 황금 주파수, 요즘 뭐 황금 밸런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황금 주파수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때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영이라고 하는 뭔가 빌딩이 있어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잘 지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한 30년 전에 음성을 주로 통신 수단으로 사용할 때고 지금 같은 경우엔 자료 전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황금 주파수 대역도 높아져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5G 5세대 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3.5GHz 대역이 좋은 주파수다. 그래서 2019년에 상용화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면 또 상수의 감쇄라고 해가지고 더 조밀하게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높아지면 이제 2G, 3G, 4G, 5G로 가면서 커버리지 문제가 나빠져서요. 그래서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기지국을 설치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초기에는 커버리지가 낮아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 10년에 한 번씩 3G가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2000년대 정도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 검색을 해봐가지고 커버리지 찾아보면은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나 3G 안 쓸 거야, 2G 쓸 거야. 2010년대에도 똑같이 이제 나 3G 쓸 거야, LTE 너무 싫어, 구려, 나빠.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2020년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미있는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위 커버리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바뀔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고요. 인터넷에서 있는 미국의 이제 T-Mobile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요. 2014년에 그러니까 왼쪽에 색깔 T-Mobile 색깔이 약간 이제 핑크 블링블링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커버가 안 되고 있죠. 미국 전역에서 2015년에는 한 절반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LTE 4G 4세대가 2012년 중순에 전국망에 깔렸습니다. 물론 국가에 따라서 면적이 크고 작고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운 기술을 갈망하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초기에는 다들 왜 도대체 이런 걸 하냐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가지 레이턴시, 데이터 트래픽, 픽 데이터 레이트, 어베일러블 스펙트럼 그다음에 마지막 연결 밀도라고 하는 커넥티비티 덴서티입니다. 보통 IoT 우리나라 말로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이 IoT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도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즉 무선망에 연결시켜서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보자라는 것입니다. 4세대에서도 제곱킬로미터당 한 10만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한 것을 지원하지만 5세대는 그것보다 한 10배 더 조밀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G, 4G 비교를 좀 했는데요. 이 5G 지연 시간이 낮고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으니 5세대 기술을 통해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원격 수술, 원격 진료 등의 의료 아니면 공장 자동화나 로봇을 활용한 물류의 혁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광고에서 많이 나오지 현실로 엄청나게 와닿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 어구멘티드 리얼리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좀 세상 산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컨텐츠가 좀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눈도 피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클라우드 게임이란 게임은 클라우드 상의 서버에서 구동되고요. 휴대폰을 입 출력 장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휴대폰에서 게임을 하는 거는 게임이 돌아가는 거는 대부분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돌아가고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만 서버를 통해서 전송하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기 자체가 클라우드의 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막 한국에 제가 2009년에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선통신은 유선통신보다 일단 나빠요. 뭐가 나쁘냐? 에너지도 많이 먹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지연 시간이 나빠서 렉이 걸리면은 이 게임 재미없고 나 정말 덜덜덜덜 하다가 버퍼링인지 뭐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버퍼링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많고 양질의 이미지를 높은 해상도로 전송하기에 이제 무선통신 기술이 10년 전에 설마 그런 게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편견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매우 중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컴퓨터 구조,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기에서 게임기의 GPU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선 게임 아니야 라고 하는 저의 연구 철학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압축 기술이 정말 발전했어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화면의 유튜브를 무선에서 본다고 보통 TV에서 보는 것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질까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양질의 비디오를 휴대폰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휴대폰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 무선망의 품질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유선망이 여전히 좋아요. 에너지도 적게 먹고 시간도 적게 걸리지만 이미 충분히 좋은 수준의 그 게이밍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기술의 발전을 간과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5G 하면 이것도 가능해 저것도 가능해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무엇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기술이 현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마음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꼭 적당히 열린 마음으로 기술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 5G 5세대 이동통신은 극초기 단계입니다. 5G가 얘기하는 목표 달성하기에도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건 언젠가 모든 미래는 현실이 되죠. 그 현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통신에서 하나의 세대는 약 10년의 시간이 해당합니다. 6번째 세대의 기술 6G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남은 거예요. 따라서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요.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들이 표준의 선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과거의 트렌드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또 중요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10년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클라우드 게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제가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0년 후의 이동통신 세상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20년 후의 기술은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이제 거의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가지고 온 장표는 5G 이후에 차세대 이동통신을 여러 회사들 당연히 6G라고 부르겠죠. 삼성전자 회사에서도 이 6세대, 제6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6G 백서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거기 발간한 백서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고요. 4G에서 5G로 진화하면서 제가 그 전에 그림에서 왼쪽에 4G, 오른쪽에 5G 하면서 뭐 다 좋아지고 했죠. 그러면서 지연 시간, 피크 데이터 레이트, 연결, 커넥티비티, 덴서티 그런 것들이 향상이 있었는데요. 똑같이 사람들이 소위 에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진화. 한 세대가 지나니까 이 수치들이 더 좋아져야 돼. 예를 들어서 무선 지연 시간은 뭐 10배가 10분의 1이 돼야 되고 연결 밀도도 또 10배가 돼야 되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배가 되려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레이턴시는 10분의 1, 체감 속도 10배, 에너지 효율 2배 이런 많은 뭐라 그럴까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 현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진화, 에볼루셔너리한 향상 이외에도 5G보다 휴대폰이 아닌 다른 기기들을 연결하는 것이 보다 가속화되며 그 6G 백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머신 애저 메인 유저, 지금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수없이 많은 기계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좀 더 진일보된 확장현실, 홀로그램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고 네트워크 기술의 설계에 있어서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이제 발표의 주제인 인공지능 같은 것이 10년 전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30년을 대비하는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설계에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기술 전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정교해지고 변화하면서 미래가 현실이 되는지 다시 모두 함께 지켜보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러한 기술의 변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과거의 현재는 수단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파스칼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